한국이 전 세계에 주는 ODA 공적 개발 원조의 30%를 동남아 6개 국가가 가져갑니다.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동남아가 한국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한국 외교에서 동남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북한 문제죠. 2순위는 북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동북아 혹은 주변 4강이라고 하는 외교. 이 두 가지의 주제가 대부분의 외교적인 리소스, 외교적인 자원을 잡아먹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가서 동남아가 나오죠. 동남아가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은 한국 외교에서 위상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와 한국하고의 경제관계, 사회문화관계를 봤을 땐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안녕하세요. 동남아고 고프로 고영정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에서 동남아 찐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세안의 형성과 아세안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함의들에 대해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재현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부까지 우리가 아세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최근에 가장 국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금 미중 갈등이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큰데 그 사이에서 아세안이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계된 질문들을 우리 이재현 박사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1부에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2부에서 보다 중요한 지금 현재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미중 갈등에서 아세안이 왜 중요하고 또 미국의 변화,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세안은 왜 지금 더 중요해졌을까요? 글쎄요. 많이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미중사에서 아세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하는데 그냥 중요하다라고만 그래요. 도대체 왜 중요한 거지? 그 좀 안에 스토리를 파보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중 갈등만 놓고 보면은 좋게 말하면 미중 갈등에서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쥐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미중 갈등 사이에 끼어 있고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지점.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죠. 데이빗 샴보라는 학자가 쓴 책이 딱 제목이 그래요.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곳, 동남아시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하고 동남아 이거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돼요. 미국 동남아 관계하고 그다음에 중국 동남아 관계. 그리고 3부는 뭐가 있냐면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동남아시아는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3부로 나뉘어서 봐야 되는데 1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동남아 관계는 뭐 그 전까지 돌아갈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거는 냉전 시기부터 시작을 해요. 미국에서 지구를 관통해가지고 워싱턴에서 반대쪽으로 대척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뚫으면은 어디가 나오냐면은 호주의 서부 지역 인도양 앞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인도네시아가 나오고요. 조금 올라가면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브라질까지 그렇죠. 가는 거리예요. 근데 미국은 굳이 냉전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 동북아를 건너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 20-30년 거기서 냉전을 위해서 뭔가 많이 했죠.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 사이에서 경제 성장도 되게 많이 했고요. 냉전이 끝났어요. 근데 냉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한 건 1970년대 넘어가면서 닉슨 독트린 나오고 핑퐁 외교한다고 중국이랑 관계 개선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이 중국이랑 관계 개선했네. 중국이 곧 이 동네로 나오겠네. 어떻게 하지? 저 공산주의 큰 국가를 어떻게 상대를 하지? 예전부터 교류는 역사적으로 교류는 있었지만 공산화된 사실, 이후에는 그 다른 이유는 이야기죠. 단절됐고 또 뭔가 중국의 군사적인
남하에 대한 우려는 항상 네. 가지고 아니, 있었으니. 가장 네. 근본적으로 가장 공포스러운 거는 모르는 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영화에서 귀신이 예.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예. 공포스럽잖아요. 언제 튀어나올까? 중국이 동남아시아로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죠. 어쨌든 냉전이 끝났네요. 그리고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철수를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동남아시아 그 먼 데까지 가서 군대 주둔시키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이제 돌아가야지 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보인 게 필리핀의 수빅만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미국이 네. 떠난지. 그냥 태평성대니까 냉전 끝나고 위협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미국이 결정적으로 다시 동남아로 돌아온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냐면 2010년쯤. 그러니까 90년에 나갔던 미국이 2010년에 들어오면 이 사이에 20년의 공백이 있죠. 20년 만에 돌아온 예.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동남아시아에 돌아왔을까? 2010년이라는 시점은 오바마 행정부고 예. 오바마 행정부 때 대표적인 정책은 피벗 투 에이시아 또는 재균형 정책이라고 부르는 그건데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을 했을 때 미국은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골치 아픈 시점이에요.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 네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졌죠. 이번에 드디어 미국이 망하는 건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US 인 디클라인 이야기하고 그랬던 시점이고 이제 중동에서 전쟁하는 것도 힘들고 발을 빼야 되겠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경제가 뜬다. 그럼 미국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시아에 인게이지를 관여를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아시아에 관여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중국이 너무 큰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럼 중국도 견제를 해야 되고 복합적인 이유가 결합이 돼가지고 피벗 정책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피벗 정책을 한국에서는 그냥 뭐 단순하게 아시아 혹은 동북아 쪽 한국 쪽 중심으로 보는 거죠. 예, 한국에서는 정말 한국 중심으로 이 그 필리핀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버리셔야 됩니다. 한국 중심 시각을 버려야 국제 질서가 보이는데 오바마 행정부 일기 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그리고 그 밑에서 피벗 정책을 제1선에서 가장 고위급으로 실행하던 커트 캠버리라는 사람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실의 인태 담당 조정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여러 군데 그 이야기가 나와요. 피벗은 아시아 안에서도 동북아로부터 동남아로 피벗이다. 아주 명확하게 네. 설명을 해놨네요. 중동으로부터 아시아로 피벗이고 아시아 안에서도 동북아로부터 동남아로 피벗이다. 왜 동남아로 피벗을 해야 될까? 중국이 이만큼 영향력을 확장해 놓은 동남아시아에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벗을 하게 된 거죠.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은 정확하게 미국의 힘과 돈, 중국의 힘과 돈이 만나서 섞이는 지점이에요.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섞이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자리가 중국하고 미국의 땅 따먹기 싸움이 가장 치열한 지역인 거죠. 동북아는 대충 답 나오죠. 네네. 한반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국, 일본, 미국 대충 미국 편, 그 위에는 중국 편. 동남아시아는 몰라요. 누가 누구 편인지 어디까지 우리 편이고 어디까지 적 편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미국의 피벗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한국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한국이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데 또 한국을 둘러싼 주변을 바라보는데 그런 좀 편향된 시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는데 단적인 예로 한국은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저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요. 네.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세상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한국은 이렇게 한국 중심으로 생각을 할까? 어느 나라나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반도 지도, 그다음에 동북아 지도라는 거는 한국이 항상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도 한국이 한가운데 놓여 있는. 예, 한국 중심적인. 그렇죠. 그거를 바라보고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들은
한반도라는 거 동북아라는 게 세계의 중심에 있구나. 이쪽으로 가면은 유럽 있고 이쪽으로 가면 미국 있고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세계 지도를 보고 사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한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바다가 있고 한쪽에 유럽 한쪽에 아시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도. 그럼 미국 사람들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게 마련이죠. 유럽 사람들이 보는 유럽에 초점을 둔 세계 지도는 유럽이 한가운데 있고 바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아시아 저쪽으로 떨어져서 미국 있는. 그래서 한국이 한국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바라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국제관계를 바라보는지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는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오해하거나 국제관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자주 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피벗 정책이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 건데 한국은 단지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에서의 변화만 보다 보니까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뭐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야 네. 되겠지만 한 예로 한 가지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아마 201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글을 하나 썼는데 미국의 피벗 정책에 대해서 썼는데 제목이 아시아로 피벗,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사람이 이 박사 그게 아니고 미국의 피벗 정책은 동북아야 동북아. 동북아로 피벗이지 무슨 동남아시아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트 캠버를 쓴 책에도 보면 그걸 실제로 담당했던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동북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피벗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의 아시아 정책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은 동남아, 아세안도 굉장히 중요한 전체 아시아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또 아세안은 우리가 볼 때 아세안은 야 니네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우리가 계속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보다 보니 또 시야가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아세안의 미국 관계 그리고 아세안과 중국 관계를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고 하셨으니 이제 아세안과 중국의 관계를 좀 이야기해 주실 차례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저 지도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인데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하고 동남아하고 어떻게 지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중국 큰 나라 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동남아는 동남아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두 개를 머릿속에서 분리시키면은 중국하고 동남아 관계가 뭐 그게 어쨌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동남아는 붙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정책 결정을 외교 정책 결정을 하는 지정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를 봤을 때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앞마당이고 앞바다예요. 그렇죠. 이 남중국해가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니까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국력을 밖으로 펼칠 때 제일 먼저 발을 딛는 부분이 동남아시아고요.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양 해군을 건설을 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해양 세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통로는 남중국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이죠. 그래서 남중국해가 중국한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하고 갈등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미국의 한 지정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미국은 카리브해를 미국의 영향권하에 놓음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양 세력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의 해양 루트를 이어서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카리브해가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인 거죠. 여기를 지나지 못하면은 중국은 절대로 해양 세력 더 큰 국가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현상이고
중국하고 동남아 관계를 한번 보면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은 안으로 움츠려들지요. 네. 밖에 세력들이랑 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움츠러들었던 국가가 1978년에 개혁개방을 시작을 하고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밖으로 한 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도에서 아까 본 것처럼 중국이 밖으로 나올 때 첫 번째로 발을 디디는 부분이 동남아시아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어떻게든지 동남아 국가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거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고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 시작을 했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물량 공세,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들한테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원하는 바도 맞춰주고 그래 동남아 그래 우리 친한 친구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미국이 냉전이 끝나고 1990년대에 동남아시아에서 빠져나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이나 돼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20년 동안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시아에서 빈집털이를 한 거죠. 미국이 없는 동남아시아를 자기네 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2000년대 넘어서는 중국이 진짜 성장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FTA도 체결하고 개발협력도 엄청나게 하고 인프라 깔아주고 물량 공세로 가죠. 그래서 동남아를 본 학자들이 2010년 전후로 해서 최소한 동남아시아의 절반은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온 거는 이런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상쇄를 해야만 승산이 있다라고 본 거죠. 중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얼마나 성공적이냐? 좀 복잡해요. 동남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는 거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동남아 국가들이 그럼 중국이 던져주는 돈 때문에 중국 쪽으로 갈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중국이 20년 동안 엄청나게 중국의 소프트파워, 중국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으나 동남아 국가들은 그닥 환영하지 마음으로 않죠. 중국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예.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새 인도태평양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인도태평양 전략. 예. 인도태평양 지역이란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세 번째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뭐 똑같은 지도예요. 아까서부터 계속 나오는 지도인데, 저기에서 동남아 지역이, 아세안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호주로 이어지는 이 선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피봇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동남아 국가들은 인도태평양에서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국가를 잡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사실 그러니까 뭐 미국과 그다음에 동북아에 뭐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그러니까 동북아와 호주 사이에 이 동남아 지역을 잡지 않으면 이제 맥이 끊어지는. 그렇죠. 네. 예.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겠다라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가지고, 그거를 이어가지고 미국 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인도태평양 지역이고, 중국을 막겠다라는 네. 게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거기에서 동남아라는 그 중요한 축이 빠져버리면은 실패죠.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남아시아를 자기 편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지역을 미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남아를 자기 편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할 필요 없죠. 꽃놀이패를 진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미중 사이에 끼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중 사이에 대고 어떤 영향력,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높아진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가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되게 그 질문을 뭐 저도 항상 받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외교, 정치외교 쪽 전공을 하시니까 그 질문을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많이 봤죠. 예.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또 그거를 한마디로 동남아는 중국 편이에요. 동남아는 미국 편이에요.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 저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약소국, 상대적 약소국 입장에서 최대한 모호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만 미국, 중국으로부터 양쪽으로부터 양보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약소국들이 어느 강대국 쪽으로 한편으로 기울게 되면은 그 순간 집토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산토끼는 중요한데 일단 집토끼가 되고 나면은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집단적으로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중국이 주는 경제적인 지원이란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의 저렇게 커지는 영향력을 지역에서 상쇄할 수 있는 국가는 누구인가? 답은 미국밖에 없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칭 전략인 거죠.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안달이 나죠. 네네. 이 동남아 국가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최대한 모호한 어느 쪽도 아닌 태도를 계속 취해야 돼요.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 미국으로 갈 거냐 중국으로 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공급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도 되게 많이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국가가 한 20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기술 전쟁, 공급망 문제, 경제 전쟁, 전략 경쟁에서 우리도 하나의 중요한 행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 한국을 포함해서 글쎄요 10대 개 많아야 20개 그럼 나머지 180개 국가는 그 사이에 어딘가 떠 있는 국가들이에요. 동남아시아랑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중 어느 쪽을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압도적 절대적 다수 국가들은 그 사이에 어딘가에 떠 있는 국가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점은 한번 우리가 한국의 대외 전략을 생각을 할 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는데 네. 지금 보면 한국은 어쩌면 좀 더 너무 쉽게 내주지 않았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한국이니까 한국은 그런 전략을 취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전략을 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를 가져가는 것도 한국에게 유리하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둘 사이에 어떻게 정확한 균형을 잡아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전략적 모호성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호한 전략이어서는 안 된다. 뭐냐면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혹은 대외 정책 전반에서 지역 정책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한국에 이게 가장 맞다라는 전략이 있고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거는 좋은데 아무 전략이 없는 거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포장해버리는 거는 모호한 전략일 뿐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중국이 압도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대1로를 통해서 뭐 과거에도 했었고 최근에는 한 10년간 이제 1대1로라는 이름 하에서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몇몇 국가들은 이미 중국에 종속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편적인 예로 라오스 같은 경우가 그렇고 미얀마가 그렇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또 일부 국가는 우리가 중국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야기하신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세 나라 정도는 상당히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반대편에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또 필리핀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미국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은 국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나라들 외에 좀 중앙에 서 있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브루나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좀 중앙에 서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세안 차원에서는 아세안은 미중 어느 쪽도 들지 않는다. 어느 쪽과도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 밑에 가서 개별 국가들은 한편에는 중국, 한편에는 미국 사이에 이 폭넓은 스펙트럼에서 다양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접근을 할 때 골치 아픈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개별 국가들은 이쪽 저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아세안 차원에서는 또 중립적이고 그리고 큰 국가들 입장에서 강대국 입장에서 동남아를 그냥 하나의 단위로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안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하고 아세안 차원에서는 중립이고 이거를 어떤 전략으로 끌어안을까라는 것이 미중 사이의 고민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 뭐 200개가 정도 되는 국가가 있고 그 중에서 지역 단위의 통합이 많이 된 게 뭐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유럽 연합처럼 아주 잘 통합된 지역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아세안 정도로 통합된 신흥국가 특히 신흥국가 연합을 보자면 아세안만큼 통합된 지역도 없고 그런데 또 아세안이 이 뭐 전략적 글로벌 정치적인 위치나 뭐 지정학적인 위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굉장히 영리한 영리하고 또 한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상황이 아세안한테는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뭐 한국의 입장이니까요. 한국은 아세안하고 뭐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저도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외교적으로도 한국이 아세안과 꼭 잘 파트너십을 잘 가져가야 되는 앞으로 또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팩트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아세안하고 경제관계 이야기하셨지만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아세안 국가 10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세안이라는 경제 단위는 한국한테는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 상대입니다. 무역 2위 국가죠. 한 해의 무역이 한 1,800억 달러 됩니다. 그리고 그 1,800억 달러 되는 무역에서 한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게 4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한국 입장에서는 좀 너무 중상주의적인지 모르지만 수지 맞는 지역이고 한국의 그러니까 중국과 무역이 한국 무역의 한 24% 정도 차지하면 아세안이 14%입니다. 2위고 한국의 투자도 아세안이 한국 해외 투자의 2위 지역이에요. 해외 건설 시장으로도 중요하고 인적 교류라는 거를 봐도 코로나 이전에 한 해에 인적 교류가 한 1,200만 명 되거든요. 1,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국에서 동남아를 방문한 사람이 2019년에 1,000만 명이에요. 한국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은 동남아를 갔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한국의 동남아 지역의 소프트 파워, 뭐 한류 같은 이런 것들 한국이 전 세계에 주는 ODA 그 공적 개발 원조의 30%를 동남아 6개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것들 다 모아놓고 보면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동남아가 한국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한국 외교에서 동남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는 정말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과거에는 형편없었다가 지금 엄청나게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북한 문제죠. 2순위는 북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동북아 혹은
주변 4강이라고 하는 외교. 예. 이 두 가지의 주제가 대부분의 외교적인 리소스, 외교적인 자원을 잡아먹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참 가서 동남아가 나오죠. 동남아가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은 한국 외교에서 위상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와 한국하고의 경제관계, 사회문화 관계를 봤을 땐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높아져야지 된다. 맞는 거죠. 라는 예.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 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한국 혼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미중 갈등,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한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한국이 얼마나 큰 국가인데 넘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을 극복하고 혹은 미중에 대해서 조금 더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략적인 응원군이 필요하다. 우리 뒤에는 아세안이 있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세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한국 세계 10위 경제, 네. 그다음에 세계 6위의 군사력, 그다음에 혁신 세계 1위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오늘 코로나 시기에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라는 그 뿌듯함, 자부심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은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 중견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만큼 국제사회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의무도 같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공적 원조도 더 공적 많이 원조도 해야 해야 되고 되고, 뭐 국제- 리더십에 해당하는 역할들도 해야 네. 되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뭔가 좀 더 공헌을 해야 된다라면은 그리고 하는 게 맞고 그 출발점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 그런 점에서도 동남아시아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질문을 할 거예요. 뭐 지리적으로 가까운 건 알겠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손바닥이 예.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 호주 이런 인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동남아에 접근하기가 가장 수월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에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아예 없었죠. 네. 예, 별로 없고요. 한국이라는 국가의 사이즈라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보기에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 강대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강대국하고 친한 거랑 달리 얘네들은 뭔가 우리랑 같이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 네네. 제가 동남아 예.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게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기에 의미에서 사실 네. 신남방 정책이 그런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엄청난 받고 기여를 있어요. 했죠. 예. 엄청난 기여를 했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이 보기에 숨겨진 의도가 없는 국가다라는 인식도 있어요. 중국이 왜 동남아 국가에 달려들까? 미국이 왜 동남아 국가에 달려들까? 뭔가 자신들의 꿍꿍이가 있다. 커다란 구상을 예.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예. 수단으로서 동남아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히든 어젠다, 숨겨진 꿍꿍이가 없는 국가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죠. 거기에다가 한국 그 과거 역사를 보면은 진짜 최빈국에서 네. 개발도상국으로 중진국으로 예. 중견국으로 그리고 이제 선진국까지 이거를 다 경험한 국가예요. 근데 동남아 국가들이 보기에 사이즈도 자기네들보다 엄청나게 크지 않고 숨겨진 아젠다도 없는데 경험은 또 풍부해요. 자기네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이미 겪었던 국가고 그걸 또 성공적으로 네. 거쳐와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뤄낸.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발전 모델로 삼기에 대단히 좋은 국가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작용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피해 가세요라는 식으로 어쨌든 동남아 국가들이 보기에 한국은 그런 경험까지 갖춘 되게 이상적인 협력의 파트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라든가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져가고 싶어하는, 배우고 싶어하는 네. 지점이 많은데 우리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전에 신남방 정책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이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막 무역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관광 다니고 유학 오고 가고 하는 거는 다 민간 부분에서 잘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게 정부의 관심이고 정부의 정책인 거죠.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적은 언제냐면 1997년 경제 위기가 났을 때예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경제 위기를 맞고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고 나서 동남아 국가들에서 먼저 동북아 국가들한테 우리 같이 경제 위기도 겪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한 자리에 모여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게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지역협력이에요. 그 당시 김대중 정부였고요. 한국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의 몇몇 민주화 지도자들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동남아를 좀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같이 경제 위기를 맞았으니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것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관계가 되게 긴밀했고 같이 지역협력도 추동하고 한국이 지역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뒤로 한국의 경제력과 국력은 계속 성장을 했지요. 그런데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중국에 집중했죠. 한국의 대외 정책의 범위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국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해야 되는데 국력이 늘어나는데 활동 범위는 좁아지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거를 좀 한 방에 역전시킨 게 신남방 정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남방 정책이 처음에 뭐 많은 협력을 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랑 뭐 또 만들고 짓고 뭐 지원도 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생략을 하고 저는 신남방 정책이 남긴 중요한 유산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동남아 국가들한테 신뢰를 심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무슨 일 있으면은 동남아 찾아왔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가고 동남아랑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에서 무슨 일 일어나거나 북한이 뭐 하면은 또 잊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하니까 그럼 한국은 동남아 지역이랑 뭔가 꾸준히 해볼 생각이 있는 국가냐? 내가 떴다방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2017년 11월이죠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직후에도 동남아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냐. 한국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 신남방 정책이 대통령 의지로 꾸준하게 추진이 되고 나니까 그때 동남아시아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이 돌아왔어요. 한국이 이번에는 일관성을 보이는구나. 계속 가겠구나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예.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2011년 하반기부터 근데 그들도 아니까 이제 곧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라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바뀌든 아니면은 계속 가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든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계속 될 거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일관성을 보여줬으니 계속 갈 것 같은데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이 계속 동남아랑 뭐를 했으면 좋겠네. 그렇죠. 바램이 담긴 질문이었던 예, 거죠. 그럼요. 예. 그 질문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는 동남아 정책을 어디로 끌고 갈 건가? 지금 신남방 정책은 이름이 싹 지워졌고요. 신남방 정책 이름은 없어졌죠, 공식적으로는. 예, 그리고 아세안 연대구상. 네. 예. 한아세안 연대구상이라는 예. 정책이 곧 발표가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돼서 그것이 신남방 정책의 그런 모멘텀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좀 뭐 밝혀져 봐야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림이 드러나 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바람이고 좀 더 정치적인 무게를 실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왕 배를 띄워놨으니 노를 열심히 저어서 한아세안 관계를 더 좀 크게 만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인데 좀 지켜보죠. 예. 그 지금 사실 그 미중 갈등 뭐 전체 그 전 세계의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뭐 증가를 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한국은 이미 아세안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건 누구나 주지의 사실이고 제가 계속 출장을 다녀보아도 한국 기업들은 이미 굉장히 과거부터 많이 나가 있었고 지금 더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뭐 유럽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나 지금 아세안으로의 진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좀 뭔가 관계를 다져가는 그런 자세는 이어갔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은 아직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삼성전자는 어느 사업부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첫 번째는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꾸준하게 하자라는 거죠. 꾸준하게 하자라는 거. 우리가 그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걸 놓고 동남아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그 어떤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동남아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여론조사를 많이 봐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한테 많이 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들이 예. 평가하는 한국의 그 존재감이라는 예. 것이. 신남방 정책 5년을 했는데 왜 한국의 존재감이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말을 하지요. 5년 했다고 모든 게 달라지면은 그게 어디? 도둑놈 심보지. 일본은 좀 일본 얘기라서 안 됐습니다만 1950년대부터 동남아에 진출해서 경제적으로 잘못한 것도 많고 한데 꾸준하게 지난 50년, 60년을 투자를 하고 장학금 주고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대한 동남아의 인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은 뭐 5년, 10년 했다고 일본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동남아에서 가지려고 하면은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아라는 지역은 우리한테 그런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유럽연합까지 그런 나라들이 다 뛰어드는 다 경쟁장이에요. 러브콜을 보내고 네. 있고 예. 또 지금 더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 예.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거기에 한국의 프레젠스를 높이겠다? 그러면은 물론 물량 공세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량이란 건 한계가 있고 너무 최소한 적죠 상대적으로. 최소한 꾸준히라도 한 10년, 20년 꾸준히라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자라는 생각. 꾸준함이 중요하다. 특히나 뭐 한류를 비롯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 강해졌을 때 이 모멘텀을 좀 잘 살려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예. 오늘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
이재현 박사님을 모시고 아세안이 왜 다시 부상하고 있고 아세안과 미국의 관계, 아세안과 중국의 관계, 또 아세안이 글로벌 정치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세안과 또 이 1부와 2부 동남아 고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듣고 아세안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더 깊고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남아고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구독, 좋아요, 끊임없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